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는데 짐이 50개를 보냈는데 딱 하나가 안 나왔어요. 제 옷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찾을 줄 알았더니 못 찾아서 지금 8일째 이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8일째.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먼 길 갈 때 2벌 가지고 가지 말고 1벌만 갖고 다녀라. 그거를 제가 실천을 안 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낚아채 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옷 1벌로도 8일을 이렇게 지내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냄새는 좀 나지만은 그래서 요즘 아주 여러 가지로 제가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 말 하죠. 언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이거 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똑같은 사람끼리 왜 무시해?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꽉 배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안에. 우리 부관장 신부가 로마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식당에서 쫓겨났대요. 왜냐하면 식당에 앉아갖고 아저씨 이걸 하도 불러갖고 쫓겨났대요. 웨이터를 하도 불러갖고 그 주인이 와서 정중하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음식 팔고 싶지 않다고. 여기 여러분들 밴쿠버에서 살아보시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식당은 좀 다르지만은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갖고 막 아줌마하고 안 부르잖아요. 어떻게 하죠?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 안에 사람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문화가 우리 몸 안에 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문화권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에 강남에서 한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5층에서 70 먹은 아줌마가, 요즘은 70 먹어도 한국은 아줌마 같아요. 70 먹은 아줌마가 1층에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간식을 줄 때 자기네 이 창문 앞으로 부른대요. 이 경비 일로 오라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5층에서 1층으로 떡을 던져줬대요. 먹으라고.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죽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렇게 돈이 많으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일생 자체에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왼편, 오른편, 양떼, 염소떼 갈라놓고 난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해라.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늘나라를 차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도 누가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 옵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이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그의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년이라고. 그 지질이 복도 없는 년도 수호천사 한 분씩이 다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 수호천사 언제 제일 많으냐? 여러분들이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수호천사가 다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호천사는 얼굴이 밝아. 그분은 자기가 모시는 분이 일주일을 행복하게 산 거야. 근데 어떤 수호천사는 얼굴이 어두워.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 동안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산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 수호천사가 다 한 분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어느 누구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있는 사람들 편에 오시지 않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편에 왔어요. 부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죠? 왕이었죠. 공자님 아버지는 직업이 관리였어요. 마호메트 아버지는 직업이 큰 부자였어요. 예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 아버지는 내가 알기로는 직업이 하느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양아버지 직업은 뭐죠? 목수였어요. 2000년 전에 나자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목수 정도였다면 하루에 2끼 정도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 편에 오셨던 거죠. 또 예수님 활동하시면서 주로 누구하고 지냈느냐 하면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또 코가 문드러져도 자기 코가 문드러지지도 모르는 나환자, 몸 파는 여자,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그래요. 저는 신약성서, 구약성서 통틀어 제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았다. 너무너무 이 성서 구절만 들으면요, 막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 얘기만 들으면은. 여러분들 저하고 나름대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저하고 친숙하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보통 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보통 친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살 안에 있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사람하고 먹고 마시고 놀 때 그 사람하고 친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얘기인데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논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저도 87년도에 군대 가기 전에 1년 동안 시각 장애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은 적이 있어요. 같이 살면서. 내가 그분들하고 살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다 바로 나와요.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못 보는 거. 그게 가장 힘들대요. 여러분들 애 낳았을 때 예뻐요, 안 예뻐요? 막 손가락, 발가락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입으로도 먹어보고 빨아도 보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걔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부모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걔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냥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비벼내고 불어달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래요. 시부님, 이만한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잖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이만한 걸 눈에 넣어도 얼마나 좋으면은.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 내 자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도봉산 성당에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갔는데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사님, 우리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보여야지 골라 먹지 않느냐. 보여야지. 그러니까 옆에서 고등어 들어갑니다, 두부 들어갑니다, 멸치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음식을 엄마가 막 김치찌개를 끓여놔서 바글바글, 그거 보면 어때요? 눈으로 먹잖아요. 눈으로 벌써 먹잖아요. 이게 눈으로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참 너무너무 맛있는 게 있어. 그럼 뭐라 그래? Mouth is watering 그러잖아요. 군침이 돈다 그러잖아요. 군침이. 근데 시각장애자들은 군침이 안 도는 거예요. 군침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 눈으로 이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눈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 든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그분들하고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지질이 복도 없긴 뭐가 지질이 복도 없어. 지금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살면서 정말 애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옛날에 수원, 인천에서 전철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시각장애자들은 어떻게 하냐? 바구니를 들고 전철에 다니면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이러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500원, 1000원씩 줬어요. 그럼 도봉역이나 창동역에서 서울, 거기 시각장애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딱 내리면은 도둑놈들이 따라다니다 그걸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속상하다는 거야. 그때가. 그래서 누굴 데리고 나가냐면은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원서부터 엄마 손잡고 왔다가 창동이나 도봉역에 오면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같은 반 친구를 만나는 거, 전철 안에서. 얼마나 걔네들이 살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같이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단순히 불쌍하다고 동정한 게 아니야.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마지막 계명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천주교 교우가 500만, 개신교 성도가 1500만, 2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고 가신 것 같아. 너희들 될 수 있는 한 서로 괴롭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것 같아요. 작년 4월 6일 날 윤승주 일병이 군대 간 지 4개월 만에 선임 4명이 괴롭혀서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 근데 윤승주 일병을 어떻게 괴롭혔느냐 하면은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강제로 먹였다는 거예요. 동료 병사가 침을 바닥에 뱉고 그걸 먹으라고 그러고, 냉동 음식을 입에다 강제로 집어넣고 얼굴을 때리고 마대자루로 온몸을 때리고, 그리고 밥알이 다시 튀어나오면 그걸 다시 삼키라고 그러고 핥아서. 결국은 이 친구는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기도가 막혀서. 근데 윤승주 일병은 군대 가기 전에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과 대표였고. 이렇게 멀쩡한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죽었죠. 그래서 군대를 개혁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요즘 대한민국 군대는 여러분들 선후임이 같이 한 내부만을 안 써요. 입대 동기들끼리 한 방을 써요.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매일 카톡으로 애 상태를 올려요. 매일. 그래갖고 요즘 이 하사관들이
매일 엄마들이 따지는 거예요. 내 애가 살이 빠진 것 같다.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래갖고 요즘 그 하사관들이 병사 돌보는 것보다 병사 엄마 돌보는 게 더 바쁘대요. 네. 그렇게 군대를 개혁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군대를 개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은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한국 방송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뭔가 대한민국 잘못 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뭐예요? 그 홍익인가는 그 5,000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한 얘기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건국 이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 버는 게 건국 이념이에요. 온 국민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지 무시당하지 않는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어요?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평형수라고 배 균형을 잡아주는 물을 담아야 되는데 4분의 4를 담아야 되는데 4분의 1밖에 안 담은 거예요. 4분의 3은 짐 실은 거예요. 뭐 실은 거냐면 돈 실은 거, 돈. 생명하고 상관없어. 돈 벌면은 돈에 미친 거죠. 돈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핀란드라는 나라는 건국 이념이 뭐냐면 나눔이야, 나눔. 핀란드는 스웨덴의 지배를 500년 받아요. 러시아의 지배를 100년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600년을 받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을 했어요. 이 민족한테는 한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 이제 같이 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회의를 했어요. 이 나라는 경제 발전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건국 이념이 뭐냐면 콩알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 이제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이 나라는 처음부터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소득 6만 7만 달러 됐는데 지금도 나누고 살아요. 이 나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액 무상교육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대학도 전액 무상교육이에요. 그리고 모든 대학생들한테 책 사볼 돈이 없을까 봐 모든 대학생들한테 한 달에 용돈을 줘요. 43만 원씩. 그리고 석 박사도 공짜예요. 이렇게 석 박사 하기까지 공짜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7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 내냐면 320만 원 정도 내요. 그리고 부자들은 세금을 60%까지 내요. 자기는 40%밖에 안 갖고 가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우리 대학도 공짜, 석박사도 공짜로 하려면은 7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 세금 320만 원 내라고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박근혜는 자폭해라. 1% 올리는 것도 난리가 나는데 30%를 넘어 올린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정이 많은 민족이 해외 입양 1위를 합니까? 정이 많은 민족이 OECD 국가 중에 가난한 최빈국 도와주는데 꼴등을 7년 연속 합니까? 대한민국이요, 굉장히 이기적인 나라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 모습을 인정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1970년대 막 경제 발전했을 때 노동자들이 동대문에서 구로공단에서 우리도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나눠줄게. 돈 벌면. 지금은 국가가 부자여야 되니까 니네들이 희생을 해.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근데 지금 2015년에 대한민국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요, 세계 6위예요. 3,700억 달러. 그 10대 기업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515조예요. 5,000억 달러예요. 돈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도 정작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가. 안 나누는 거예요.
지금의 시급, 지금 5,400원, 500원 하는 거를 10,000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올린 게 얼마냐면 6,030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놈은 그냥 없이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 사회에서는. 없는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시당해도 되는 거죠. 나중에 나누긴 뭘 나중에 나눠요. 끝까지 못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나눈다는 사람. 내가 성당 질 때도 부자들한테 가서 신축금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신부님, 나중에 봉헌할게요. 언제 봉헌해? 언제? 나중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가 왜 망했습니까? 저는 4년 전에 그리스에 가갖고 파르테논 신전에 가갖고 제가 외친 말이 있어요. 이 나라 조금 있으면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나라 꼴이 엉망이에요. 딱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일하는 사람 없고 전부 길거리에 나 앉아있고 그 다음에 연금 내놓으라고 그러고 버는 돈은 없고 부자들은 세금 다 빼돌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중에 나누는 건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은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가려면 지금 가십시오. 지금 애 휴학시키고 지금 가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말이 좋아 그렇지 애들 대학 공부시켜야 되고 결혼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런 분은 못 가요. 지금 못 가는 분은 나중에 못 가요. 맛있는 것도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백날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금 먹어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여러분들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뭐예요? 황금이에요? 소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백날 황금이 있고 뭐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지상 최대의 과제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국민소득이 7만 달러인데 캐나다는 지금 뭐 경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석유만 팔아도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살고 여러분들 샌드 오일이라는 게 이 캐나다에 가장 많아요. 언젠가는 그것도 이 캐나다 사람들을 먹여 살릴 거예요. 근데 우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뭐 땅이 넓어 지하 자원이 있어. 뭐밖에 없어? 머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커서 고생하기 싫고 행복하게 돈 벌고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 우린 죽으나 사나 돈 벌으려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얘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이놈의 새끼야 그림이 밥 먹여줘. 공부를 잘해야지. 얘가 노래를 너무 잘해. 이놈의 새끼야 노래가 밥 먹여줘.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중에 뭘? 국영수를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의 능력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잘하는 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잘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노래, 공 차는 거, 그림 그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뭐를 잘해야 돼? 국영수를 잘해야 돼. 원래는 재능이 있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면 바보 아니면은 1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1등이 행복할까요? 1등이 행복하진 않아요. 하버드대에서요 연구를 해봤어요. 40년 동안 정말로 하버드 대학 다니는 애, 중류대학 다니는 애,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애 40년을 쫓아가갖고 70살이 물어봤어요. 통계적으로 행복이 누가 행복했냐? 똑같대요. 초등학교 안 나온 애나 하버드 나온 애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1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을 했어요. 제 뒤에 딱 13명이 있었어요. 13명. 근데 작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되는 해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되면은 홈커밍 데이라는 행사를 한대요. 호텔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담임 선생님 모셔다가 절도 하고 누가 출세했는지 안부 묻고 누가 그때 찌질이가 잘 나갔는지 공부 잘하는 애가 정말로 성공했는지 이거 물어보는 행사래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지금 전국의 고등학교가 3,000개가 뭐 몇천 개라는데 한 고등학교에 현역 국회의원이 3명 나와 있는 데는 없대요. 원유철이라는 사람도 우리 학교 선배래요. 나는 뭐 며칠 전에 알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시의 시장도 우리 학교 5년 선배래요. 근데 동창들이 그 행사를 쭉 하면서 초청 강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게 됐나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 결과 그게 나래. 나. 아니 왜 1등을 데려다가 강의를 하지 왜 597등을 데려다가 강의를 597등을 데려다가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이 훌륭한 사람을 선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사제였어요. 정말로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597등을 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창피하잖아요. 성적도 안 되고. 그래서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갖고 전교 25등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학교는 서울대 연고대를 130명이 들어갔거든요. 한 해에. 25등이면 꽤 해는 거죠. 근데 나는 일반 대학엔 관심 없었어. 오로지 사제가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신학교 합격하던 날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에요. 지금도 그 느낌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신학교 7년 내내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신부 3년 우리 교우들이 보좌신부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냥 얼마나 그 보좌신부를 이쁜 눈으로 바라봐요. 또 본당신부 10년 동안은 우리 교우들이 나를 손에 떠받들고 업고 다녔어요. 느껴요, 제가. 참 행복한 본당신부 했죠. 그리고 이제 평창에 들어가서 산 지 12년이 되는데 참 좋아요. 평창에 와보신 교우들도 몇 분 계시지만 기가 막히잖아요. 산에, 강에, 탕 마당에서 강을 내려다보고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훌륭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 들어요. 그 행복을 나눠달라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US 오픈 우승한 전인지라는 선수 알죠? 이 전인지가 키가 175예요. 근데 키만 큰 게 아니라 IQ가 138이에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수학 경시대 12,000명 모임 중에 대상을 받은 아이예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애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애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골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오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골프 연습장을 보냈는데 교감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당신 미쳤냐? 이 수학 천재를 수학을 가르치지 왜 오전 수업을 하고 운동을 시키냐? 운동은 머리 나쁘고 심 좋은 애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 아버지는 학교가 너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충청도에 있는 전인지를 제주도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전인지는 지금 20살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전인지가 지금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다면 지금 날밤이 새게 책상에서 공식을 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보다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가 머릿속에 박혀 있느냐 하면은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이 어처구니 밑도 끝도 없는 신앙이 있어요. 1등을 해갖고 어딜 들어가야 돼?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죽으나 사나 서울대학, 그놈의 서울대학. 그러니까 이 임신을 하면은 이 하느님이 내 뱃속에 정말 귀한 생명을 줬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C한테 글자 가르쳐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막 이런 거 써서 읽어줘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애한테 한대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영어까지 해준다. 한국에서. 그래갖고 애가 10달 동안 영어, 한글 배우고 나왔어요. 근데 수호천사가 태어나자마자는 눈에 수호천사가 보인대. 아마 여러분들 어렴풋이 수호천사 본 분들 많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봤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근데 수호천사가 얘기를 해줘요. 세상은 참 아름답단다. 산도 예쁘고. 여기 밴쿠버 와보니까, 아프리카 LA 갔다가 여기 지금 왔는데 밴쿠버 와보니까 우리 강원도 평창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너무 좋았어요. 산도 예쁘고 강도 예쁘고 너무 예쁘단다. 이 1살짜리가 그래? 세상이 이렇게 이뻐? 아장아장 창가 쪽으로 기어가는데 이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그래갖고 창문에다가는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딱 붙여놓는, 반대쪽 창문에는 ABC들 딱 붙여놓는 거야.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들, 근데 발도르프 교육에서 아이한테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머리맡에 모빌을 달아놓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발도르프 교육은 유네스코에서 가장 인간한테 좋은 교육이라고. 유엔에서도 마찬가지. 실리콘밸리에서도 구글, 애플 다 발도르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1살서부터 7살까지 유아의 놀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태어나서 놀 인권이 있다. 그 인권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애 머리맡에 모빌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숫자 놀이에, 글자 놀이에, 영어 놀이에 너무 지쳤어. 피곤해서 잤어. 한 7시간 잤어. 아, 좀 개운해. 아, 오늘 하루 새로 시작해볼까? 딱 떴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요. 이런 애들을 추적을 다 해보니까 나중에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동료 병사를 머리 긁고 뛰는 거예요. 막 뛰어노는 애들, 스트레스 안 받는 애들은 커서도 심성이 밝은데 나는 그런 애들 수도 없이 많이 봐요. 수도 없이 많이 봐요. 작년 부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반이 전체 10개 반 중에 평균 점수 꼴등을 하는 거야. 담임선생님이 열받은 거죠. 애들한테 공약을 냅니다. 다음 중간고사에 만점 받는 애부터 밥 먼저 먹이겠다고. 그래갖고 22명 중에 4명이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만점 맞았으니까 밥 먼저 먹어. 그리고 18명한테는 너희들 만점 못 받았으니까 얘네들 먹고 난 다음에 먹어. 이게 여러분들 교육이에요.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놓고 1등은 훌륭하고 꼴등은 안 훌륭하고. 진짜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1등도 행복하고 꼴등도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1등만 행복한 나라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꼴등이 1등을 괴롭히거든요. 1등도 꼴등을 괴롭히고. 근데 선생님이 먼저 4명 밥 먹으라. 그러니까 시험 못 본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얘네들이 심성이 이뻐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8명한테 너희들 시험 못 봤으니까 먼저 밥 먹고 힘내서 다음 시험 잘 봐. 그리고 1등 4명한테, 공부 잘한 4명한테 너희들은 양보해. 그랬다면 너무나 훌륭한 교육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18명은 나중에 먹으라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이에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성적에 신경 쓰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거기서 학교에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행복하게 있다가 집에 가갖고, 집에서만은 집에서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성적표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어. 근데 엄마가
행복하게 밥 한 번 먹는 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다가 참다 하지 말아야 말을 해요. 야, 이놈 새끼야,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밖에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이들을 1등, 2등 나눠놓고 패배자들은 너희들은 살 가치도 없다고 학교에서 집에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행복 지수가 꼴등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어린이 행복 지수가 꼴등이에요. 노르웨이가 90점, 96점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60점이에요. 60점. 이게 무슨 행복한 나라예요?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등을 못하면 무시를 당하니까 죽으나 사나 1등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조선 500년 내내 사람을 무시해서 조선 500년 내내. 여러분들 조선시대 양반은 10%, 평민은 20%, 노비가 70%. 18세기 초기에는요, 80%까지 노비였어요. 80%. 그러니까 노비들은, 평민들은 성도 없었어요. 봄에 태어나면 3월이, 4월이, 춘삼이, 춘월이에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성이 어디 있어, 성이. 양반들만 성이 있었어요. 1800년 정조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근데 얘네들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8살, 10살, 18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개똥이라고 불러다고 나무하다가 올라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고종도 마찬가지지만 나라 꼴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정이라는 게 세금이 문란이 오면서 1850년서부터 노비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짓이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은 족보가 없어서 그렇다. 족보가. 그래서 이때부터 족보를 돈 주고 몰락한 양반들한테 쫓아가고 우리 이름 좀 떠줘라. 성 좀 붙여달라. 그래갖고 족보를 사기 시작해요. 근데 귀양살 족보, 우리도 한번 왕성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갖고 전부 산 게 김씨, 이씨, 박씨로 다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김씨가 1100만이에요, 김씨가. 그 다음에 이씨가 720만, 박씨가 420만이에요.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2300만이에요. 5천만 중에 세성이 2300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미국은 가장 흔한 성이 스미스, 존, 윌리엄이야. 3%예요. 3%. 얘네들은 이름도 너무 편안하게.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그냥 스미스예요. 괜찮아, 스미스. 아버지가 군인이야. 그럼 윌리엄이야. 아버지가 목수야. 카펜터야. 타이거 우주, 숲속의 호랑이 아니에요. 그냥 생긴 대로 짓는 거, 생긴 대로. 자기 생긴 대로.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잠비아에 갔더니 이름이 도요타가 있더라고. 잠비아, 거기 우리 잠비아 사람들 왜 걔가 도요타냐니까 도요타에서 났대, 차에서. 그래서 도요타래, 도요타. 슈가, 거기 수도가 루사카야. 루사카도 있어요, 이름이 루사카. 일본은요,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다 깨다야.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 낚아야, 다 낚아. 일본은 성이 30만 개예요. 우리는 286개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개성이 없는 거예요. 개성이 없는 거예요. 남성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들은 문제가 많은 성이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성이 많은 게 최씨, 정씨예요. 최씨, 정씨가 240만, 220만이야. 그래서 이 5성이 3천만이 다 돼요. 3천만이. 나도 황씨지만 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내가 황희정승 22대 손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성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유명한 인물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나는 황희정승 22대 손이라는데
황희정승 자식이 경상도 함양 안위에 가서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황씨든 이씨든 정씨든 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인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누군 내 집 뼈다귀 자식이어야 된다. 몇 대 손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조그맣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배경을 귀하게 여기고, 족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아 같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게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조현아는 원래 3년을 받았는데 6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 안에 이런, 그렇지, 돈이면 다 돼,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이 제2대 갑부는 이 스튜디오스 말 안 들었다고 비행기에서 중간에서 내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술 취한 부사장이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이 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게 몸에 배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돈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성공의 척도도, 행복의 정도도 모두 돈으로 매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난했지만 이웃과 정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 냄새를 맡으며 저녁 준비를 하는 이웃집 생각을 하고 누군가 아프면 온 동네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가난한 것이 죄인 양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이런 차가운 세상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풍요로운 사회였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어디 사세요? 강남에 산다고 하면 대우가 달라지고 변두리에 산다고 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평수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동차 브랜드로 그 사람의 능력을 가늠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욱 심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성공한 사람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면 실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돈을 많이 벌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적게 벌면 노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됩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인품이나 성격보다는 재산이나 직업을 먼저 따집니다. 사랑보다는 조건을 따지고 마음보다는 계산을 앞세웁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노골적으로 연봉과 재산을 기준으로 사람을 등급화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누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누가 어떤 브랜드 옷을 입었는지가 화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자랑거리를 늘어놓기 바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게으르다, 노력하지 않는다며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청소하는 분들, 경비하는 분들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아침마다 우리 아파트를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분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밤늦게까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얼마 전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 택배 기사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일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분들에게 반말하며 짜증내는 손님들을 자주 봅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거나 실수가 있으면 마치 하인을 꾸짖듯이 대합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대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의 정다운 만남,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성 교육이나 예의 범절보다는 성적이 우선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는 친구가 아니라 경쟁 상대입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요령을 부리고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보다는 이익을, 정의보다는 손해를 따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익을 취하고 약속을 어겨서라도 손해를 피하려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내 일이 아니면 관심도 없고 도움을 청해도 외면합니다. 지하철에서 노인분이 넘어져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길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혹시 도움을 주다가 누명을 쓸까봐, 귀찮은 일에 휘말릴까봐 모른 척합니다. 한국전쟁 때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우리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꼈습니다. 이웃이 굶으면 우리도 굶었고 누군가 아프면 함께 걱정했습니다. 한 집에서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가 함께 기뻐했고 초상이 나면 온 동네가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파트 같은 층에 살면서도 인사 한번 나누지 않습니다.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도 이웃들이 모르고 지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나이 든 분들을 대하는 젊은 사람들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느리다고 짜증내고 말이 안 통한다고 화를 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른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했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들었고 함부로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구식이라고 여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깍듯이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상사라도 뒤에서는 나쁜 말을 하고 동료라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외면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형제 간에도 돈 문제로 싸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두고 다투고 제사도 번거롭다며 간소화하거나 아예 지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보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가족들이 도왔습니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살기 바쁘다며 가족마저 외면합니다. 부모님이 아프셔도 병원에 모시고 가기 어렵다며 미룹니다. 형제들끼리도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고 평소에는 연락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ATM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 평소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도 까먹고 안부 전화도 귀찮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에게 반말하며 짜증내는 손님들을 자주 봅니다. 계산이 조금 늦거나 포인트 적립에 실수가 있으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내일 텐데 말입니다.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분들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는 모습도 흔합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을 달라고 하고 반찬을 더 달라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면 빨리 안 라며 화를 냅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갑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우리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도 간병인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간병인도 가족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돈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을 구분 짓습니다. 비싼 학교 가져오지 못하면 소외시키고 학원을 많이 다니지 못하면 뒤처진다고 여깁니다. 선생님들조차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학생을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비싼 선물을 주면서 내 아이만 특별히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상관없,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비싼 반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더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소홀히 대합니다. 돈을 많이 낸 학부모에게는 자주 연락하여 상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노력보다는 돈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병원에서도 돈에 따라 치료받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비싼 병실을 쓰는 환자에게는 친절하지만 일반 병실 환자에게는 차갑게 대합니다. 의료진들의 태도부터 다릅니다. 특실을 쓰는 환자에게는 자세히 설명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일반 병실 환자에게는 대충 설명하고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같은 병을 치료하는데도 받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약국에서도 비싼 약을 사는 손님에게는 친절하지만 값싼 약을 사는 손님에게는 시큰둥합니다. 건강보험 환자보다는 실비보험 환자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의료진들도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다는 수익이 우선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계급에 따른 차별이 심합니다. 임원들은 별도의 식당에서 식사하고 일반 직원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계급에 따라 대우가 다릅니다. 회사 행사에서도 임원들은 특별한 자리에 앉고 일반 직원들은 뒤쪽에 앉습니다. 임원들이 말할 때는 모두 조용히 듣지만 일반 직원이 말할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승진에서도 능력보다는 줄서기가 중요합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보다는 요령을 부리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돈의 힘이 커졌습니다. 정치인들도 돈 많은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보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법정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지만 돈 없는 사람은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도 가벼워지고 돈이 없으면 죄도 무거워집니다. 언론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크게 다루지만 서민들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벌들의 사소한 일도 뉴스가 되지만 서민들의 큰 고통은 무시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을 벗어나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돈이 곧 성공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던 시절 우리는 오로지 경제 발전만을 생각했습니다.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희생도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다 보니 정신적 가치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효도, 예의, 배려, 나눔 같은 전통적 가치들이 구식이라며 무시당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챙겨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에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입시 경쟁부터 시작해서 취업 경쟁, 승진 경쟁까지 평생 경쟁만 하며 살아갑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을 도우면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는 1등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모두 패배자로 여깁니다. 2등도 의미가 없고 1등이 아니면 모두 실패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약자를 돕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경쟁에 내몰립니다. 친구는 함께 놀고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할 상대입니다. 협력보다는 경쟁이 강조되고 함께 발전하는 것보다는 혼자 앞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개인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개인의 권리는 중요하지만 공동체 의식은 약해졌습니다. 내 일만 신경 쓰고 남의 일은 관심 없다는 태도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하나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누가 어려우면 모두가 도왔고 누가 기쁘면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곧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권리만 강조합니다. 내 권리는 중요하지만 내 의무는 외면합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어하면서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이 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약해졌습니다. 대가족 시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물질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우정, 신뢰, 존경 같은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부자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동이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예인들도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의 척도입니다. 좋은 연기나 노래보다는 얼마나 많은 광고를 찍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가 화제가 됩니다. 예술성보다는 상업성이 우선입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실력보다는 연봉이 화제가 됩니다. 팀워크나 스포츠 정신보다는 개인의 몸값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이웃의 따뜻함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돈이 많아도 사랑받지 못하면 외롭고 불행합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농부가 기른 쌀을 먹고 공장에서 만든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청소하는 분, 경비하는 분, 배달하는 분들이 모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슬픈 사람을 위로할 때, 외로운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느낍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분에게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택배 기사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청소하는 분에게도 반갑게 인사합시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형제자매와 연락하며 지냅시다. 가족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명절에는 함께 모여 정을 나눕시다. 가족이 화목해야 사회도 화목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 장애가 있는 분, 어려운 형편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줍시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주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 존중, 배려, 나눔, 감사 같은 가치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온 시니어들은 이런 가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이런 가치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우리부터 변화하면 사회도 조금씩 변화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회, 약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돈이 아닌 인간성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되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가 도운 사람들, 내가 나눈 따뜻한 마음들이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